머니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반등을 해요. 1.5% 급반등.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 신자들이 나무아미타불 외국인들이 팔고 있군요. 외국인들이 팔던 랠리를 펼치던 상관하지 말 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입니다. 다만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아주 강한 반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무려 30포인트 1.5% 반등, 근래에 없던 아주 강한 반등입니다. 국내 외국인 개인들, 외국인은 아쉽게도 좀 팔고 있군요. 그런데 이 반등은 어디선가 본 듯한 반등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데자뷰라고 하더군요. 데자뷰. 어디서 본 듯한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차트를 보면은 어디선가 봤던 듯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반등은 W자형 이중바닥을 맞죠. 지난번 고점에서 한 달 이상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 어닝 시즌 다음에 포스트 어닝 시즌. 여기서 이중바닥을 거치고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1분기 때 포스트 어닝 시즌 이중바닥을 만들고 프리어닝 시즌 랠리를 이어갔죠. 그래서 바로 어닝 시즌 플레이다. 매 분기마다 돌아오는 어닝 시즌 플레이, 반복하는 플레이. 이것에 펀드 매니저들, 개인 투자가들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오늘 드라이브는 역시 경기 주도주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차화정이 랠리를 이끌었고, 거기다가 하나 더 경기 관련해서 우순위로 되어 있지만 역시 경기주인 금융주까지 가세했습니다. 차화정금. 지금 현재의 경기 주도주는 그동안에 국가의 하락이 세계 경기 둔화를 예고했고, 세계 경기 둔화, 즉 하드랜딩을 우려해서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는 다소 조금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급락을 냈습니다. 국제유가뿐 아니라 상품시장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한 것은 세계 경제의 하드랜딩 우려죠. 하드랜딩. 경착륙. 이 하드랜딩으로 인해서 경기 주도주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의외로 이 하드랜딩이 오히려 경기주를 반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라독스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주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주도들이 랠리를 펼쳤다라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도대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 경기에 대한 주춤거림과 유럽 경기의 비틀거림, 이것이 세계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작용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중국 경기의 하드랜딩입니다. 하드랜딩 우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파이팅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이 속도 조절이 지나쳐서 급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급브레이크가 걸리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게 되고 세계 경기가 경착륙을 하게 되는 불경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지금 세계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 하드랜딩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국의 소비자 지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5%. 야, 5.5%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상치의 범주에, 예상치 범위 이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이 정도를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속도가 잡혔다라고 평가를 하는군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 5.3%, 이번에 5.5% 속도 조절이 좀 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상승률이 8%에서 7%로 완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이내라면은 아직까지 위험 수위는 아닌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5.5%라면 상당히 안도하는 랠리가 아닐까. 이 안도 랠리가 지금 시장의 급반전을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이나 정시도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차이나 정시가 이 급반등하는 것은 단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반전을 시켰는데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최전초기지에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물가지수. 그래서 그 지표의 중요성도 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이것이 바로 이것도 데자뷰네요. 지난번 저점에서의 반등, 저점까지 전 저점이 기술적 지지선이 됩니다. 펀더멘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매 패턴은 펀드 매니저들의 대량 매매 패턴은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참고해야 될 지표죠. 그래서 전 저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고 이 가격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가격 지수가 되었다. 펀더멘털 지표의 개선과 기술적인 가격대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반등의 힘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반등이 그렇게 가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고 이것이 결국은 세계 경기 소프트 랜딩이라면 그동안 우려했던 경기주의 실적 둔화 우려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요? 차화정이 그동안에 경기 주도주였고 이것이 하드랜딩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반등의 기점에 와서 반등 랠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경기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 주도주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급반등에 동참하지 않는 파트가 하나 있군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내다 팔고 있군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 지표로서는 악재가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다시 강세 랠리로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차트와 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은 가격과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하드랜딩 우려로 인해서 상품 시장에 들어와 있던 투기 세력, 해치펀드들의 자금이 급속히 신속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다시 꺾이고 있다. 이것은 투기 자금이 다시 더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은 가격이 가장 대표적인 투기 자금의 투기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이고 국제유가도 똑같은 패턴으로 꺾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저것이 실질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 흐름이 아니라 바로 자금의 흐름이고 해치펀드 자금의 흐름이고 또 스마트마니의 자금이고 투기 세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영리한 자금들이 눈치 보기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 자금이 꺼진다면은 국제유가의 하락은 또는 은 가격, 원자재, 금속 가격의 하락은 하드랜딩 우려로 인한 것보다는 오히려 버블의 해소로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둔화된다면 소비는 견조하고 소프트 랜딩이고 원가 부분이 버블이 해소된다면 마진은 크게 줄어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원가 부담이 줄어서 수요의 호재고, 또는 소비자들이 석유가가 떨어지니까 자동차 수요가 더 늘 수가 있어서 좋고, 정유사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정제 마진이 유지되어서 좋고, 화학 제품은 수요는 소프트 랜딩인데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역시 마진이 좋아진다. 그래서 차화정은 지금 급반등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화로 많이 해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안심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유보적이긴 하지만 일단 급반등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재료는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안으로 세계 경기가 하드 랜딩에서 소프트 랜딩으로 안도 랠리 겸 반등 랠리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 30포인트, 1.5%. 지금 상품 시장의 가격 하락은 과거에는 하드 랜딩 우려로 인한 소비 둔화로에서 경기 주도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오늘은 아이러니컬하게 호재로 작용하는군요. 이것은 바로 소프트 랜딩 대 원가 부담 완화.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은 견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견조하다는 변수와 지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있어서 아직까지 버블이 덜 꺼졌다면 그건 좀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경기주에도 지금 작용한다. 그러나 경기주가 이 급반등한다면 다시 따라붙을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들리는군요. 지금 만약에 경기 주도주들이 비중이 너무 높여놓아서 허짓허짓한 매도 기회를 노린다면 거기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위험하다. 차화정 지금 따라붙을까요? 비중 확대? No!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추가로 버블이 꺼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 매수할 사람보다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될 펀드 매니저들이 훨씬 더 많다면은 좋아 보여도 no 사용하십시오. 안전된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세를 보면 저평가됐다고 하는데요. 막상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합니다. 장기적인 중국의 성장성을 보고 중국 기업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성장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지닌 기업이 있을까요? 향후 중국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성장성도 부각될까요? 예, 중국 관련주 하니까 버블이 생각이 나는군요. 2008년도, 2007년도에 그야말로 중국 주식의 버블기에 PER이 무려 60배를 호가했습니다. 60배. 가장 최근 실적 기준 PER 60배.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 관련 또는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얼간이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주식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PER 60배. 야우, PER 60배인데 무슨 이제 시작이냐? 성장성을 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성장성을 볼까? 예상 PER은 10배밖에 안 된다. 예상 PER. 내년도 후내년도 실적 예상치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놓고 예상기 실적 대비 PER이 10배다라고 넌센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붕괴가 되었죠. 장기성장성에 대해서, 중국의 장기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의 성장을 해서 20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성장성과 단기 주가 랠리와는 다른 문제지요. 중국 주식의 실적에 대한 성장 가치는 미래 장기적인 성장 가치입니다. 내년도 당장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2배, 3배 성장성을 너무 쉽게 장밋빛 전망을 한다면은 이건 역시 버블을 오버슈팅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내년도 실적 대비 PER이 아무리 낮아지고 성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더라도 올해 실적 대비, 바로 직전 연도 실적 대비 PER이 30배가 넘어간 주식은 대부분 그 이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 프리미엄과 단기적인 주가 오버슈팅은 다른 문제지요. 특히 중국 주식은 재무적인 투명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해야 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시장 평균 대비 약 50% 정도 프리미엄을 준다면은 뭐 크게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PR이 10배 내지 15배라면은. 그러나 20배가 넘어가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장기 성장성에 비중을 둬서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매긴다면은 넌센스지요. 중국의 장기 성장성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기 오버슈팅은 해소해야 되겠죠.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소개해 주신 종목이 레드로버였고 오늘 추천하신 종목이 녹십자군요. 예. 예, 녹십자 오늘 추천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 추천드렸던 레드로버의 경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는 3D 관련 복합 기업으로서 특히 콘텐츠 중심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와 함께 목표가 15,000원 유지하면서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일주 내내 약세의 흐름이었었는데 그 와중에서 6.3% 수익률을 아주 그 시장을 크게 비트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셨군요. 예, 계속 홀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녹십자. 녹십자는 아마 웬만한 투자자분들이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백신 전문 제약회사 대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에 대해서 기업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탐방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녹십자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기업탐방 하시면은 저기 녹십자답게 아주 녹색으로 시원하게 제조 공장 전경도 보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연구소도 가보시고, 물론 연구소 가보면은 뭐 연구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비커로 뭐 약품을 따르고 붓고 뭐 이렇게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지고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개발, 특히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서 연구개발 전략, 이런 것도 차근차근히 살펴보시고 회사 소개, 또 관계회사들, 녹십자는 또 관계회사도 많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모회사도 있고 자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녹십자에 대해서 먼저 업황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진단해 주시죠. 예, 오늘 추천드린 녹십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R&D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실제로 1983년도에 B형 간염 개발 백신을 세계 세 번째로 개발을 하였고요. 1988년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두 백신을 개발한 어떤 R&D 기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혈액 제제 및 백신 제제 분야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로부터 PQ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계절성 독감 백신을 이제 받은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수출 기반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 동유럽 지역 등과 같이 아직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쪽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최근에 이제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 2년 동안의 정부의 어떤 약가 압력이나 리베이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수출 위주 제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국내 영업의 악화를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어떤 예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업입니다. 예, 녹십자 하면은 사실 B형 간염 백신을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해서 그걸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국민 경제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고 세계적인 제약사가 된 회사지요. 이 간염 백신이야말로 아마 국내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바이오 시밀러로서 성공한 첫 케이스가 되면서 시장 성장의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녹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일 큰 회사는 동아제약이지만 네. 규모보다도 회사의 그 브랜드 이미지나 그 기업의 연구개발력 또는 제품의 세계적인 지명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고 아마 지분율도 가장 높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뭐니 해도 경쟁력이고 신약 개발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도 기존 과거까지는 어떤 합성 의약품을 복제하는 수준에 그쳤었지만, 최근에 이제 제약사별로 R&D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십자는 1990년도 때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어떤 R&D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상급에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성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PQ 승인을 받음으로써 올해 2011년 10월에 있을 남미 보건기구에서 열릴 그런 독감 계절 백신의 그 시장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실제로 세계에서 입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준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해가 가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백신 제제 말고도 혈액 제제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VIG라는 면역 결핍 치료제가 있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3조 5천억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반면에 아직 국내는 150억 수준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지금 녹십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의약품 공급사인 ADS사와 그 체결을 맺음으로써 그 IVIG 그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렸고 실제로 지난 6일에 그 미국 FDA 3상 승인 진입이 승인이 남으로써 어떤 이 약품의 효능이나 안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지금 현재로도 계속 커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출 성과에 있어서 어떤 선봉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그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혈병 치료제, 면역 결핍 치료제, 그리고 계절성 독감 백신을 바탕으로 녹십자의 수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쟁력도 국내에서 경쟁력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녹십자만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도 아마 제약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의 투자 메리트를 가장 중요한 투자 메리트를 꼽자면은 또 어떨까요? 아무래도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출형 어떤 제약사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투자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큰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대부분 다 국내에서 일어났지만 수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십자의 경우 최근에 기술이나 실제 제품들이 세계 각지에서 수출 계약을 맺고 MOU 체결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서 수출 가능성, 결국 어떤 제약사이지만 국내 내수주가 아닌 IT와 같은 그런 수출형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투자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런데 그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약가 인하 아닙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5% 정도씩 계속 약가를 떨어뜨리고 네. 낮춰서 납품받고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도 못 주니까 적극적인 마케팅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실제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약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합성 의약품, 복제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들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업 악화라든지 실적 악화로 어떤 정책적 리스크로서 실적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 제약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약가 인하. 네. 이 약가 인하, 복제약, 대부분의 이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그러죠. 네. 이 복제약이고, 순우리말로 하면 짝퉁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안전지대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점,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가장 경쟁력이 수익성 측면에 높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다면 기업 가치를 좀 매겨주시죠. 예, 2011년도 이제 예상 매출액은 7,500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은 조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타미플루를 만드는 업체로서 그 일회성 매출이 났었기 때문에 2010년 대비 소폭 하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연평균 성장이 17%에 이를 정도로 국내 제약사 중에서 가장 큰 매형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2011년 예상 EPS 8,500원에 멀티플 20배를 적용해서 17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멀티플 20배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글로벌 해약제제 회사들의 2011년 평균 PER을 보면 21.7배, 그리고 미드사이클 평균은 26배로서 어떤 제약사이지만은 어떤 수출량 그리고 성장성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17만 원 주가는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실적이다. 예, 매출액 기준으로, 예, 작년은 좀 특별한 해였죠. 예, 신종플루 때문에 1,500억 정도의 일회성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2011년도에도 신종플루가 만약에 또 유행을 한다면 작년만큼 규모는 아닐지라도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매출액은 아직 이런 가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은 장기 성장률이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보통 한 자릿수 성장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죠. 네, 최근에 마이너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회사는 두 자릿수 성장성이라면은 일반적인 그 제약회사의 평균 PER보다 1.5배 내지 2배를 매길 수 있겠군요. 성장률로 보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긴 것이 지금 목표가 17만 원입니까? 네. 그럼 지금 가격에 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 15만 원인가요? 주가가? 예, 15만 원대 와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매긴 경우엔 그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17만 원까지 보고 있고 이제 2011년 하반기에
계절성 독감 백신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장기 성장 스토리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리스크 요인을 한번 감안해 본다면은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 것은 뭐 제약회사들은 전부 다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회사니까 특별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 연구원께서 생각하는 이 회사의 만약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회사의 최대 메리트가 이제 수출형 제약사로서의 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면역 결핍 치료제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남미 시장에서의 독감 백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주 입찰해서 그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에 좀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매겼다는 네. 것이죠. 예, 최종 정리를 해주시죠. 예, 국내 R&D 분야에서 정상에 서 있는 녹십자의 경우 혈액제제와 백신제제 제품에서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형 제약 회사로서의 중장기 모멘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력 매수 추천하겠습니다. 예, 녹십자에서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한 반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한 반등 랠리의 근거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세계 경기 하드랜딩을 염려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왔다.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지표가 중국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좀 더 적게 할 수 있는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는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안 한다면 세계 경기는 다시 봉쇄로 간다.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지표가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나 지표가 연속되지 못한다면 일시 반등 후에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높더라도 차화정, 경기주도주, 지나치게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좋지 않습니다. 살 사람보다 팔려고 대기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다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균형된 포트폴리오,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반등 시의 비중을 줄여서 안정된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